오늘은 40대의 미혼이신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지만 아무쪼록 사연자님의 인생을 응원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시고 응원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나이껏 아직 결혼도 안 한 40대 여자예요. 오래전 겪은 가슴이 먹먹한 일들로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지만 겨우 기운을 내서 제 얘기를 털어내봅니다. 저보다 더 가련하고 힘들었던 제 엄마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엄마의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눈물부터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엄마 정말이지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사셨거든요. 누구나 자기 부모님을 떠올리면 울컥한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와 저의 관계는 한층 더 이런 게 심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엄마는 1944년에 태어나셨고 그다지 있지도 않은 집에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잣집이긴 했는데 엄마의 신부는 유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다름 아닌 우리 외할머니가 엄연히 그 집안의 본처가 아니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흔히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같은 호칭으로 불리우며 집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런 일은 드문 일도 아니었고 엄마는 그 일을 추억할 때면 가끔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툭하면 큰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렸다니까. 정말 어찌나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던지. 나는 서러워 죽겠는데도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어. 울면 더 얻어맞았거든. 이 일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도 모르는 엄마의 큰어머니가 어릴 적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태어난 게 우리 엄마 잘못은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천문화가 만연했다고 하지만 결코 자기 배우자의 외도가 좋게 보일 리 만무하잖아요. 외할머니를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아무튼 나에게 애틋한 핏줄이 남에게 폐를 끼친 것은 분명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엄마는 그 집에 사는 동안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나마 할아버지가 가끔씩 엄마를 몰래 불러내어 달래주곤 했대요. 영수가 이리 와라. 여기 깻잎 몰래 가지고 왔다. 떡이랑 실컷 먹어봐라. 이렇게 몰래 갖다 주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래 뒷방에 숨어서 그렇게 늘어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라. 어린 나이에 배는 고프지. 눈칫밥만 먹어가지고 눈은 빼꼼하지. 그 당시에는 서럽다는 생각도 못했어. 그너머니네 자식들도 만만치 않게 나를 괴롭혔어. 우리 엄마가 낳은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툭하면 그렇게 찔러대는 거야. 우리 엄마 손등에 난 상처가 있는데 이때 그 큰어머니의 자식들이 그렇게 툭하면 붙잡아두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너댓 살씩이나 많으면서 어지간히 우리 엄마가 미웠나 봐요. 어떤 날은 산에 몰래 버려두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때는 엄마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안 그러면 정말 너무 무서운 거야. 어린 나이에도 툭하면 저기 어디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간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말이야. 근데 언니 오빠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를 뒷산에 버려두고 간 거 있지? 아무리 울고불고 사정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때 뒷산에 올라온 할머니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집에 못 갔지. 정말 이렇게 밉살스러울 정도로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남매들은 이후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겨우겨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희한한 거야.
나중에 다들 동네로 어찌어찌들 돌아왔거든. 옆집에 살던 할머니네부터 해서 몇몇 얼굴을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랑 힘들게 와보니 큰어머니네 자식 중 한 명은 비난 중 길에서 죽었다고 하더라. 나를 제일 진득하게 괴롭혔던 언니가 하나 있어. 이 손등에 상처가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밉살맞게 괴롭히던 언니 말이야. 그 언니분은 당시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 텐데요. 피난길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군요. 남아있는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라 큰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지키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래로 동생을 또 낳았던 거예요. 6.25가 터지기 몇 달 전쯤 낳았고 한창 신생아를 데리고 힘든 몸으로 딸과 같이 피난을 다니셨다더군요. 네 외삼촌 태어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외할머니는 몇 번이나 길에서 기절을 했었단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도 않았어. 끝끝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누구 말로는 북으로 넘어갔다고도 하고 누구 말론 또 포로로 끌려갔다고도 하고 어디서 새살림을 차렸다고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외할머니랑 큰어머니가 생각한 종합적인 결론은 아마도 전쟁 중에 돌아가신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되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봬도 할아버지가 나름 꽤 집에 있으려고 하고 가족들을 좋아했거든. 전쟁이 끝나고 목숨이 붙어 있으면 자기 어머니인 안방 진주할머니부터 해서 고모할머니들도 같이 있는데 집에 안 들어올 리가 있어? 여색을 좋아한다고 한들 그것도 전쟁 중에 머글이 대수였겠냐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전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 집에서는 이제 아들의 죽음을 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 하나에 딸려있는 며느리가 둘이었고 참 송구스럽게도 첩이라는 신분 아래 있던 우리 외할머니는 이 분위기에 맥도 추릴 수 없게 되었더군요. 전쟁보다 더 쓰라린 게 그 포탄 속에서 겨우 몸 지탱하고 살아 돌아왔더니 남편이 죽고 없는 거야. 네 외할머니는 그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 왜냐면 큰어머니가 가만두질 않았거든. 자기 큰딸은 죽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첩이라고 들어와서는 딸도 낳고 아들까지 줄줄 낳아버렸잖아.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우리한테 뺏길까봐 불안했던 거야. 이때 사람이 참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 건지 큰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인 우리 증조할머니에게 어마어마한 이간질한 거예요. 어머니, 글쎄 저것 말이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기 뒷집 남자랑 놀아나는 거 봤더라고요. 몇 번이나 영순이 저거 채우고 혼자 문 열고 건너다니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순자 아빠 불쌍해서 내가 말을 안 했다고요. 그래놓고 저게 앙큼하게 제비 죽고 없으니까 어디서 외갓놈 아들을 낳아가지고 와서 이 집안 돈을 다 채가려고 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셔요. 무슨 이렇게 확인할 길도 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바람에 외할머니는 그날 엄마와 어린 외삼촌을 끌어안은 채 고모할머니며 증조할머니에게 어찌나 부직갱이로 얻어맞았다는지 몰라요. 외할머니도 너무너무 처연한 입장이었던 것이 전쟁이 터지기 몇 달 전에 아기를 낳고 몸이 성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피난을 가서 몇 번이나 산모가 몸을 가누지 못해 기절도 하고 어린 우리 엄마가 울며불며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이고지고 뺨을 때리고 물을 먹여가며 정신을 차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 우리 외삼촌까지 업고 외할머니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행군을 했어요.
그때 니네 외할머니 행색을 보면 당장 내일 죽을 사람 같았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애기 엄마 몰골이 어쩜 그러냐고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눠주면서 먹이기도 했어. 그러다가 같이 쫄쫄 굶기도 하고 이제 몸에서 애를 내보낸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얼마나 생기가 없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돌아왔더니 남편인 외할아버지는 죽고 없다고 하고 큰어머니의 모략에 휘말려 어린 딸과 아들을 끌어안은 채 거의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으신 거예요. 그날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를 안고 미친 듯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제발 일어나라고,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자면서 어린애가 그렇게 한이 맺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쩌면 그때 다 같이 그렇게 끝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처참한 일을 또 겪게 된 거예요. 당시를 회상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덤덤해서 저는 들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그렇게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우리는 얼마 안 되어 생리별을 해야 했거든. 내가 너네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도 흉흉한 시기였던 그 무렵 아직도 무슨 인민군이 남아있느니 누가 누구를 신고했느니 하는 내용들이 무섭게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증조할머니네는 우리 할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잃은 분노를 모두 우리 외할머니에게 쏟아내고 있었고 어디 마음이며 몸을 둘 길이 없었기에 외할머니는 어린 엄마와 외삼촌을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 의도치 않게 정말 의도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엄마로부터 버려지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 나는 아직도 믿어. 엄마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야. 나보다 더 어렸던 내 동생 민철이 그 어린 애기를 키워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었겠지. 내가 여지껏 본 일에 가장 무서운 얼굴로 엄마는 나를 놔두고 가버렸어. 그 당시 역 근처 앞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늘 지날 때마다 맛있는 소뼈 우린 국물 냄새가 났었다고 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노래를 부르는 우리 엄마의 소원을 늘 돈이 없던 외할머니는 들어줄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전에 흠칫 두들겨 맞고 동네 분위기도 흉흉하던 날 밤에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외할머니는 말이에요. 그 국밥집에서 엄마에게 밥을 사 먹이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소머리 국밥이었는지 뭔지 어린 마음에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뭔가 국물이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외할머니가 돌연 우리 엄마에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막 10살이 된 딸에게 말이에요. 영순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한다. 엄마는 어느 집에라도 가서 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영순이 너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영순이 너라도 말짱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날 거야, 응? 어쩜 이렇게 야멸차고도 슬픈 이야기를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먹고 싶어 했던 곳에서 그걸 사먹이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외할머니도 당시에 있는 모든 걸 거의 다 털다시피 해서 여비를 챙겼고 얼마를 떼어서 엄마를 그렇게 사먹이고 남은 돈을 주었다고 해요. 불쌍한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 치맞춤에 매달려 울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 얘기를 해줄 때마다 엄마의 표정은 늘 서글퍼 보였어요. 딱히 내색을 하지 않지만 어린 날 10살 무렵쯤 동네 국밥집에 혼자 버려진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엄마라지만 그 나이 때의 소녀의 나이로 돌아가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도통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저도 더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엄마를 그 국밥집에 그냥 덜렁 두고 가버린 거야? 그러면 어떡하라고? 어린애 그냥 거기서 죽던지 말던지 놔두고 간 거야? 진짜 너무하다. 왜 삼촌만 자식이냐고. 차라리 증조할머니네 집이라도 가지 그랬어. 얘는 그 집에 갔다간 맞아 죽는다니까. 그리고 국밥집에 그냥 두고 간 건 아니야. 내가 하도 그 집 국물 맛을 좋아하니까, 여기 밥을 좋아하니까 이 집에서 써달라고 한 거야. 먹고 재워주기만 하라고. 어린애니까 돈도 안 줘도 되고 그냥 밥 때마다 먹이고 잘빵만 달라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 엄마는 그 국밥집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아줌마가 나쁘지는 않은 분이셔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용돈하라고 얼마씩 쥐어주기도 하고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여비를 만들어주시기도 했었대요. 그 아줌마가 그나마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셔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엄마는 정말 위태위태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늘 궁금한 게 이후로 엄마와 외할머니, 외삼촌의 연락망은 단번에 다 끊겼다는 거예요. 엄마를 외할머니가 먼저 찾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럼 엄마는 찾으려고 노력 안 해봤어? 좀 더 커서 말이야. 그 말에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시는데 이 부분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하러 찾아. 찾아도 별 수 없지. 살만 했으면 엄마가 나를 찾지 않았겠어. 어지간히 살기 괴롭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 요즘이야 다들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가족들끼리 끈끈하고 웃고들 서로 찾고들 사는 거지. 우리 때는 먹을 거 없으면 찢어지는 것도 일상다반사였어. 끝끝내 엄마는 그렇게 자기 엄마와 남동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이룬 가정만 보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럼 우리 엄마의 이후 인생은 평탄했냐 하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 이런 건 대물림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외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남편 복이 없는 걸까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엄마에게 사정사정을 했었거든요.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아빠 맨날 저렇게 엄마 때리고 못 살게 굴잖아. 나도 이제 아빠라면 징글징글해. 나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해. 우리 둘이 다른 데 가서 살자, 응? 엄마는 이렇게 제가 맨날 말을 해도 듣질 않았어요. 아빠는 툭하면 술을 마시고 엄마를 괴롭히고 그걸 말리는 저에게도 험한 소리를 해가면서 온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어요. 정미야,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 아빠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집에서도 외면당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 아빠가 술 먹으면 이상한 거지 평소에는 안 그런다고. 하여간 술이 웬 수야. 술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아빠를 감싸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아빠한테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감싸는 데는 이유가 있기는 했었어요. 한창 서울의 상경에서는 촌스러울 때 그지 없었던 아가씨인 엄마를 우리 아빠가 점치고 두고 결혼을 강행했었거든요. 그 당시 아빠네 집,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댁에서는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서 저렇게 애비애미도 없고 근본도 없는 것을 갖다가 끼고 살려고 해. 네가 저 집 부모여 뭐여.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돈도 뭣도 인물도 없는 걸 갖다가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 당시도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긴 했지만 글쎄요. 그 당시 아빠 눈에 보기엔 어딘가 매력이 있긴 했었나 봐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우리 아빠에게도 첫사랑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나 봐요. 듣고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른답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니네 아빠가 엄마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자그마치 7살이나 차이가 났잖아. 그럼 그 전에 연애하는 여자가 있었겠지. 좌우지간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니네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 못 살고 병으로 죽었다더라. 그러니 네 아빠가 그렇게 가슴에 화도 많고 한이 많은 거야. 이러면 솔직히 저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바보야? 다른 여자 좋아했었던 남자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덜렁 따라갔었대? 엄마는 속도 없어?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걸 따지는 것조차도 사치인 상황에 있었나 봐요. 그냥 조금 다정하게 말을 해주고 책임질 것처럼 말해주는 아빠에게 불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불만 가질 게 뭐가 있냐. 내 부모도 나를 버렸어. 못 키우겠다고. 다들 자기들 팔자가 박복하다고 나를 버리고 갔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네 아빠는 생판 남인데 첫눈에 내가 좋다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 그러더니 얼마 안 되어서 결혼하겠다고 자기 집에 끌고 간 거야. 지그 엄마며 누나들이 그렇게 쌍심짐을 키고 반대하는데 곧 죽어도 나랑 살아야 된다고 악을 써댔어. 그러니 나는 얼마나 뭉클하겠냐. 생전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어. 이 말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린 것 같아요. 물론 아빠가 결혼할 무렵이며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어릴 때까지는 그럭저럭 보통 남자들처럼 지냈었을 거예요. 엄마한테 손찌검을 하고 기분대로 굴기 시작한 건 좀 더 지나서이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한테 함부로 한 건 결혼 후 한참 지나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니까 웬만하면 좋은 기억만 갖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아, 답답해. 나는 몰라. 아빠 맨날 저렇게 막무가내로 술주정을 부리고 밖에서도 싸움하고 들어오잖아. 툭하면 엄마랑 나한테 풀어대고 말이야. 왜 바보같이 그냥 그러고 사는 거냐고. 제 딴엔 엄마가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바보 같은 우리 엄마는 해실해실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저런 게 남자의 사랑이라면 도저히 결혼 같은 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네 아빠는 저래도 술만 안 마시면 괜찮아. 적당히 마시면 그렇게 이쁜 말을 해주는데 많이 마시면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려서 헛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먹여야 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 속은 터질 수밖에요. 그렇다고 정말 저까지 엄마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릴 적에 한두 번 들었던 얘기지만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버려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늘 가슴이 아려웠어요. 글짓기를 할 때 엄마를 주제로 하는데 그때도 몇 마디 안 쓰고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더라고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생이별을 당한 주제에 자기가 낳은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자기를 걷어준 남편에게 나중에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첫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22살이 되었을 무렵 급기야 큰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이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결혼을 20대 했지만 저를 한참 늦게 낳은 편이었거든요. 엄마 나이도 많은 편이고 아빠는 술 먹고 맨날 저리 뻗어져서 얼굴색은 심각하게 나빠져 가고 있고 그냥 이 허름한 집을 일으켜 세울 것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깃집 알바며 일반 회사 아르바이트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코피 쏟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아빠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그냥 그렇게 저와 엄마 중 아무도 없는 중에 그저 주무시듯 우리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매일을 술병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던 아빠였고
단 한 번도 부모로서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망한 기분으로 급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대신하여 제가 알바하는 곳 두 군데 어른들이 와주셔서 이래저래 알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때 가족보다 남들이 더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더군요. 우리 엄마는 그 와중에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에게 전화로 알려온 것이 엄마였지만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엄마는 일을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은 좀 일어날 수 있어? 이제 그만 기운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엄마. 이렇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엄마는 우울해하면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안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가뜩이나 살기 바쁘고 험난해 죽겠는데 아빠는 우리 앞으로 빚을 남겨두고 간 거예요. 저는 이때 뭘 몰랐던지라 일정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저에게 안 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우울해하는 엄마를 보며 저까지 처져 있다 보니 집안으로 날아드는 고지서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틈도 없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빚은 대체 아빠는 어디서 그런 돈을 쓰고 다닌 건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최소 노름 정도는 했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빚도 안 들어오는 그 허름한 집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고 둘은 벌고 있는데 안 벌고 맨날 술만 먹고 있는 한 명이 혼자 진 빚만 1억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을 알고 엄마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셨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너한테까지 그 빚을 물려줄 수가 없다. 엄마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스러워 보였고 늙음하게 자기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최초의 가족이었던 아빠에 대해 조금은 자각이 되신 것 같아요. 좋은 점으로 억지로 기억하려고 했지만 결국 가는 날 무렵에 아주 거대한 폭탄을 우리에게 던지고 간 셈이니까요. 우리 할머니네 식구들, 그러니까 엄마에게 있어 시댁 식구인 할머니며 고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사정을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더군요. 그중 둘째 고모가 얼마나 말을 얼척없게 했는지 몰라요. 예, 니네 아빠 우리랑 연락 끊고 산 게 벌써 10년이야. 니네 할머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니네 엄마도 양심이 있으면 며느리가 돼갖고 먼저 연락이라도 하고 찾아뵙고 했었어야지. 지금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빚이 얼마 있더라 같이 갚아달라면 너 같으면 얼씨구나 갚아줄 생각이 나겠어? 니네들끼리 꽁냥꽁냥 살면서 생긴 빚 아니야. 그거 어디 콩고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줬어? 아주 그렇게 쌍심짐 키고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아주 꼴이 좋다.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살라고 해. 이 말은 차마 우리 엄마한테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디 무섭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무슨 자기 남동생을 그리고 할머니에게 있어 아들이었을 우리 아빠를 뺏어갔다는 말투로 말하니까 말이에요. 이때 저는 공연히 연락을 했다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우리 엄마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든 마음을 안고 그냥 그렇게 터덜터덜 혼자 돌아왔어요. 묵묵히 저와 엄마는 정말 아주 지독할 정도로 빚을 갚아내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서 한 달치 봉급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야 했던 우리 집은 이후로 뭘 더 어떻게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답이 없더군요. 엄마는 차마 빚의 그림자만큼은 제 곁에서 치워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가슴을 치며 우셨답니다. 어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를 않는 건지.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서방은 죽고 남는 건 빚뿐이라니. 아이고 내 발자야. 얼마 나눠져 있지도 않은 이 비좁은 공간인 집안에서
엄마가 아무리 숨죽여 운다고 한들 저에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엄마는 나이도 많고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빌딩 청소를 하러 다니셨답니다. 이젠 하다못해 이것도 모자라 파출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엄마, 몸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일하려고 해? 집안일만 해주면 되는 거야? 허리 아파서 툭하면 파스를 달고 사는 엄마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상주하며 일을 한다니 정말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요즘 파출부 일 다 편하게 한다고 하더라. 그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잖아. 내 손으로 요리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반찬 좀 남으면 집에 갖고 올게.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끝내 이렇게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파출부 일을 하러 다녔어요. 주중에는 그 집에서 자고 애기도 봐주고 주말에 우리 집으로 쉬러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는데요. 당시 불안했던 제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한창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새댁집에 엄마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엄마를 무시해댔어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다 엄마가 들고 다니게 하고 말이에요. 왜 엄마가 땡땡 백화점까지 다녀왔어? 엄마는 그 집에서 그냥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애기 봐주는 조건으로 들어간 거잖아. 왜 그 집 아줌마가 데리고 다닌다고 다 끌려다니냐고. 아이고, 힘들 것 하나도 없어. 가면 나도 백화점 밥도 얻어먹고 사모님이 차로 태워다 주고 또 데려다 주잖아. 나도 그쪽 공기도 맡아보고 좋아. 괜찮다니까. 저만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뭐가 싫다 좋다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 어느 날 한번 마주한 그 집 사모님이란 작자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저를 아주 거만하게 내려다보더니 제가 있는 앞에서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거 있죠. 아, 우리 이모님 딸이에요? 이렇게 어린 딸이 있는 줄 몰랐네. 이제 한 30은 된 건가? 시집 얼른 보내야지. 언제까지 데리고 있으려고요. 아, 맞다. 이모님? 이것 좀 꺼내줘봐요. 제가 너무 무르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돈 주고 쓰는 사람의 가족이랑 마주친 건데 그 앞에서 너무 엄마를 부려먹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엄마는 불만이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많이 준다면 좋아하는 걸 보니 제가 더 이상 딴지 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 결혼이었어요. 저는 그딴 거 전혀 생각이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결혼해서 나 같은 자식 낳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여지껏 엄마가 살아온 과정을 봐봐. 이제 그만 그 대를 끊어야 되지 않겠어? 또 엄마 같은 인생을 사는 딸, 아니면 나같이 이제 이 신세대에 맞게 빚에 채워서 사는 딸, 또 새롭게 고생하는 애를 낳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그런 얘기 아예 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취업도 변변찮게 못하고 이 나이에 알바만 떠돌고 있는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중간에 마음에 들어했던 남자가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조금 더 안중에 없더라고요. 나름 저도 눈이 있다 보니 외모가 훤칠하고 깨끗해 보이는 청년을 한 명 마음에 두게 되었는데 전혀 저랑 다른 선상에 있는 웬 여자애랑 덜컥 연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떠있는 사이 참 아이러니하고 괘씸하게도 말이에요. 연애를 하던 와중에 이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뭐해요. 저 예전부터 누나가 너무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진이랑 만나는 건 아시죠? 근데 아무래도 너무 안 맞고 애처럼 징징거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려고 연애하는 게 아닌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요는 여자애랑 만나고 있지만 마음이 어려우니 종종 저에게 상담을 해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하도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엔 멍청하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가 듣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그거 대놓고 양다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걔 눈에 네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소리를 면전에 놓고 하냐? 자기 여친한테 안 들키면서 즐길 수 있고 언제든 들키면 단번에 버릴 수 있는 여자한테 그러는 거라고. 순간 친구 말이 너무 적나라해서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별 수 없잖아요.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결국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저기, 용우 씨, 미안한데 여자친구랑 그냥 알아서 잘 만나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만만하게 봐서 그러는 것 같아. 용은 씨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 입장은 그래.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틀어져 버린 저의 관계란 이후로 남자라는 존재를 그렇게 막 호의적으로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한동안 한참을 이때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마음을 잡지 못했고 꽤나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점점 30이 넘어가고 나니까 엄마도 갈수록 제 결혼에 대한 열망은 좀 사그라지시는 듯 했고 고생하며 우리 엄마와 저는 거의 빚을 다 갚을 것 같은 고지에 서게 되었어요. 둘이 합쳐서 빚을 갚는 거니까 마음 같아서는 턱턱 한 5년 만에 끝내고 싶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엄마도 많이 아파서 허리 수술도 하셨고 연세가 점점 드시고 제가 40이 가까워오고 엄마는 7순이 넘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 어영부영 늦어지는 텀이 있어서 그리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막판에도 끝까지 일을 놓지 않고 힘들게 사셨던 엄마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늘 답답해하고 짐처럼 여기고 저를 화나게 했던 사람. 우리 엄마는 저에게 있어 정말 간절한 생명줄 같은 존재였나 봐요. 엄마에게 일이 생기자마자 저는 거의 얼마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방황했거든요. 술도 못하는 제가 이런 때에 술이라도 마셔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유인 즉슨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편이라고는 하나 부모에게 생긴 커다란 질병 앞에 웬만하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든 것 같아요. 아빠를 그렇게 어영부영 보냈지만 그리고 아빠는 엄청 인생을 불성실하게 대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제가 여기까지 적어온 내용으로 다들 대강은 아시겠지만 엄마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태어난 이래 엄마는 한 번도 편히 누워보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말은 바로 그 말, 아빠에 대한 감상이에요. 그렇게 술 먹고 자기에게 손찌검하고 함부로 말을 하던 남편을 그래도 자기를 가족으로 택해준 사람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니네 아빠 원망하네. 니네 아빠가 처음 너 낳았을 때 나한테 얼마나 칭찬했는지 알아?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했어. 그런 칭찬은 정말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네가 내 목숨 같고 귀하지만 내가 어디서 그렇게 칭찬을 들어본 게 처음이야. 그만큼 너도 아빠도 나한테는 너무 귀해. 내가 만든 가족이라 너무 좋고 감사해.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었으면서도 엄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늘 새벽이면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찬물을 들이키고 얼굴을 마구 씻어낸 다음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절 깨울 땐 늘 이름을 부르고 한 번도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야단치거나 매질 한 번 한 적이 없는 엄마예요. 손맛이 좋았던지라 음식도 잘하고 길 가다가 채소들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며 누워서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제 몫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빚을 다 갚아가고 우리도 겨우 이사를 할 형편이 되었을 때 이제서 여행 좀 다녀보고 놀아보려고 하는데 이때 하필 암에 걸려버린 걸까요? 우리 엄마 아무래도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걸까요?
6, 70 넘어가는 나이에 파출부며 그 험한 빌딩 청소에 화장실 청소에 맨날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들고 다니며 온몸에 락스와 피존 냄새가 섞여 있던 우리 엄마. 그렇게 그냥 보내야 하다니 저는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젊고 체력이 있는 제가 엄마 대신 더 일을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엄마를 너무 고생시켰던 것일까요? 암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고작 이런 것들 따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몰랐고요. 이후로 진행되는 많은 수술들과 절차들은 외려 아프기 전보다 더욱 엄마와 저를 필요하게 하더군요. 엄마, 조금만 힘내. 이거 치료하고 조금 나아질 거야, 응? 많이 아파, 엄마? 나이가 40이 넘어버린 딸이 이제 같이 늙어가는 딸이 죽을 상을 하고 울고 있으니 엄마는 그게 더 힘들었나 봐요. 울지 말라고 계속 연신 쭈그러진 제 미간을 억지로 잡아 누르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정미야,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응? 울지 마, 이 녀석아. 힘들어 보이는 엄마는 계속 이런 말을 했고 제 곁에서 완전히 숨을 마무리할 때 역시 엄마는 여전히 같은 얼굴로 그렇게 서서히 옅어져 갔어요. 엄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쥐고 있던 저는 도저히 엄마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몇 번이나 이를 악물고 턱뼈가 부서지도록 악을 쓰며 겨우겨우 엄마의 얼굴을 보니 생각 외로 엄마의 얼굴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더군요. 인생사 그렇게 힘들게 얽매여서 살면서도 제대로 인생에 대항하지도 않고 다 수긍하고 살던 그 모습처럼 엄마는 모든 걸 놓아버린 듯 순하게 잠든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제 가슴에 아름답게 묻었으면 좋았겠지만 참 변변치 않은 사정으로 살다 보니 가난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가난은 죄라고 말하던 누군가의 입을 어떤 때는 비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때만큼 공감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를 마땅한 재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결국 화장을 하게 된 거예요. 빚을 다 갚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암 진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마땅히 들어놓은 보험도 없었고 생활력이 없었던 거죠. 그걸 있는 대로 다 받아내려니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생활은 더 궁핍해져 가고 그 사실이 말년에 엄마를 더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렵사리 화장을 결정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 눈물도 안 나오려던 시점에 저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이 듣고 놀라고 빠르게 공감을 하기는 힘들어하더군요. 그만큼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당시 저희 의뢰를 맡아주었던 장 이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께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얼핏 봐도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오래 일해오신 분이라 그런지 설명할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모든 게 처음이었고 너무 어수선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장례 지도사님이 조금 당황스럽다는 어투로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이런저런 상황을 좀 쓸데없이 다 말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필요 이상의 얘기를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머님 성함이 이자, 영자, 순자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44년생이라고 나와 있으신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시더니 갑작스레 저희 엄마 고향이며 잡다한 얘기들을 물으시더라고요. 이 사연 앞서부터 제가 쭉 훑어왔던 얘기들을 그때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 몰라요.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진 않고 대충 띄엄띄엄 말하면서 이분이 왜 묻는지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무척 혼란스럽고 복잡한 얼굴이신 거예요.
마치 뭐 잃어버린 첫사랑이라도 찾는 마냥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시길래 저도 대답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그렇게 세세하게 확인하시더니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계속 미간을 찌푸려지면서 눈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뭔가 연관이 있고 아는 사람을 본양 말이에요. 세상 천지의 가족이라곤 나와 엄마 둘뿐이고 친척도 뭣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뜸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을 하시면서 왜 이제서 왔냐는 둥 이렇게 되어서야 찾아오는 거냐고 마구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건지 도통. 가뜩이나 혼란한 와중에 겨우 눈물이 멎은 상태로 버티고 있는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극한 울음을 터뜨리며 주변 동료인 듯한 분들이 들어오는데도 진정이 안 되시더니 이윽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님.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장 이사님 얼굴을 연신 쳐다보게 되었어요. 네? 누님이요? 그날 처음 마주한 어르신께서 온 얼굴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누님 소리를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이 안 되어서 계속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시는 것을 몇 분쯤 지켜보고 있자니 조금 시간이 지나 그제서 저에게 사정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엄마가 슬쩍 훑고 지나간 옛날 얘기 중에서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도 한데 저와 엄마의 삶이 너무 피로하고 지쳐 있어서 자각을 못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님, 이영수님 동생입니다. 이민철이에요. 나 우리 어머니 김옥자예요. 어머님은 44년생 가평에서 태어났죠. 저는 50년생이고 저도 가평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누님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계속 말을 했어요. 보고 싶다고 죽기까지 눈을 못 감으셨어요. 이후에 벌어진 일은 너무 저에게 받아들이기 버거운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다른 때도 아닌 우리 엄마의 지루하고 고루한 투병 끝에 이어진 장례 앞에 그것도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제사 말해오는 분이 우리를 담당한 장의사님이라니. 이건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도통 만들어내기 힘든 일이 아니던가요?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질 않고 도통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얼마간은 이 상황의 퍼즐을 맞춰보는 데만도 시간이 걸릴 지경이었어요. 급격하게 전개되어지는 장례 앞에 저에게 있어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외삼촌이었던 이 장의사님은 엄마의 장례를 모두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달랑 가족의 혼자인 저고 나이만 이만큼 먹고 부모의 사망 앞에 여전히 어린애나 다름없이 헤매던 저 대신 외삼촌은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상황들을 도와주셨어요. 저나 엄마나 친지가 워낙 없다 보니 조문객도 많지 않았지만 엄마를 보내는 장소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되었어요. 어렵사리 외삼촌이라는 명칭으로 불러보게 된 저희 외삼촌은 내내 우시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고 자꾸자꾸 계속 듣고만 싶어 하셨어요. 나중에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할머니와 외삼촌은 아주 먼 옛날 우리 엄마를 국밥집에 두고 간 뒤 먼 시골로 가서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할머니는 병환이 깊어져서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외삼촌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누나인 우리 엄마 얘기를 하시면서 눈을 제대로 못 감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살기 어려웠다지만 두고 온 누님이 계속 생각나셨던 거야. 나도 그때 어려서 어찌어찌 누님을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인생이 쉽지 않아서 바쁘게 살아오고 결혼도 하고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힘들게 살았지. 그런데 이렇게 이 나이가 되어서 누님을 알게 될 줄이야. 외삼촌은 이때 생전 처음으로 마주한 조카인 저와 말을 이어가는 게 어색하셨던지 계속 반말과 반존댓말을 섞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카인 저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고 싶다며 본인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꼭 얼마를 보태주겠다고 일정한 금액을 보태주셨어요. 아마도 엄마가 평생을 빚 갚느라 힘들게 살았고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며 역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듣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어느덧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당시 순식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외삼촌의 존재는 여전히 몇 년째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연락을 자주 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추석 때에는 꼭 외삼촌 댁에 찾아가서 뵙고 있어요. 엄마랑도 명절을 그리 보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주 잠깐이지만 가서 인사드리고 송편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얻어오고 있네요. 외삼촌은 아직도 조금 어색하신지 저를 이름으로 부르시지는 않아요. 늘 이름을 생략하고 뒷말만 하시는데 저는 그 멋쩍은 말투에 늘 크게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저기, 엄마가 안 계셔도 하늘 아래에는 삼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알았지? 사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니, 암으로 투병하실 때만이라도 마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이쯤 되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그냥 세상살이 상황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땠을까? 이 땅 아래 나를 혼자 두고 가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지만 마지막 엄마의 얼굴은 아주 편했어요. 그 하나에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 그 순간에 외삼촌을 만나 뵙게 된 것으로 저는 삶에 큰 위안을 가지려고 해요. 저야 늘 지질이 복도 없는 집안이라고 늘상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당사자인 엄마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문을 닫는 날을 생각해보면서 엄마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